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연구하고 있고 또 관련 스타트업 투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 연구의 2회 수업인데요. 아마 지난 학기에 그 의학 입문 들으셨으니까 저랑은 이제 구면이시죠. 지난번에는 이 스타트업 이런 회사들 방문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코멘트 드리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공지 나갔다시피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는 한 30분에서 1시간 이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 보시고 우리 플립러닝 금요일에 토론할 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해드리게 될 텐데요. 이 영상으로는 제가 이 의료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인트로를 제가 조금 드리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금요일에 줌을 통해 가지고 더 디스커션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어떤 연구 결과라든지 전반적인 의료인공지능 분야의 이 발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주로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논문 등등을 이제 뭐 다 깊게 지금은 이해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보시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오버뷰를 하시는 목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연구 결과 같은 거를 깊게 보시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후에 졸업하시고 이제 의사 면허 따시고 예를 들면 인턴이나 레지던트 하시고 이제 진료 현장에 나가실 때에는 또 몇 년 이후이니까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분야가 발전이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변화의 트렌드나 이 추세 같은 것들을 보셔가지고, 이게 몇 년 이후에는 굉장히 또 큰 변화가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의사의 역할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진료에 어떻게 활용할까라든지, 혹은 연구의 수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뭐 정확성이든 이 가치든 효용이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혹은 이런 연구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의료 인공지능을 어떻게 개발할까 같은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또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같이 줌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의료를 어떻게 혁신하는가, 제목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 소개를 제가 조금 먼저 드리면요. 잡스가 이렇게 이제 애플 이 두 가지 분야를 융합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공대에 나왔고요. 컴퓨터공학하고 생명과학 같이 전공했었고, 서울대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몇 년 됐지만, 오늘 이제 의료인공지능 분야도 이런 전반적인 분야의 융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글을 여러 가지 쓰고 있기도 하고요. 아마 숙제하시면 이렇게 검색하다가 가끔 걸릴 수도 있는데, 제 블로그도 있고, 제가 이 분야의 책을 몇 권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18년도에 냈던 의료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이 책 나온 지가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더 업데이트된 얘기들을 조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를 이야기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방향성을 처음 잘 잡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분야를 아마 수업에서 조금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좀 접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굉장히 이제 글쎄요, 과격한 얘기들이나 되게 무리한 주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SF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이제 과장이나 어떤 거의 판타지에 관한 얘기들, 혹은 지나친 두려움이나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예측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책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미래에는 80%의 의사가 컴퓨터로 대체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라든지, 아니면 딥러닝 이따가 설명을 조금 해드릴 텐데, 이런 제프리 힌턴 교수님 같은 분들이 보시면 딥러닝이 되게 유명한 분들인데요. 2016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한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이 딥러닝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능가하게 자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트레이닝하는 걸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주장들이 되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뷰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건지, 비판을 할 건지, 수긍을 할 건지, 혹은, 재해석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런 이슈들을, 조금 이제 더 이야기를,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해드릴 텐데, 아마 이제 우리 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 더 디스커션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야가 산업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벌써 작년 그림인데요. 한 100개 정도의 회사가 여러 가지의 이런 의료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중에도 자세히 보시면 아마 이름이 이제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뷰노라든지 루닛이라고 하든지 뭐 스탠다임 이런 한국에 있는 회사들도 지금 여기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로 볼 때에도 제가 오늘 이제 여러 연구들을 제가 조금 오버뷰를 해드릴 텐데, 일단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아까 제가 이런 영상의학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진료과별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일단은 영상의학과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도 그러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진료과들에 이미 이제 걸쳐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진료과에 걸쳐가지고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사실 이런 걸 보시면 이게 뭘 말하냐고 하면은 대부분이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인공지능이 전문의만큼 뭘 잘 할 수 있다, 혹은 사람이 못하는 걸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부는 제가 오늘 이 연구 결과들은 소개를 해드릴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과학자, 과학자로서 성장을 하실 거니까 우리가 다른 많은 분야, 특히 다른 많은 의료 분야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인공지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근거 없는 이야기들, 되게 뭐 SF 같은 이야기들 마음껏 뭐 누구든 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요 얘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이 현실로 얼마나 이게 다가왔느냐 할 때를 보시면 되게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이런 FDA나 식약처 같은 규제 기관의 인허가를 얼마나 받았는가 같은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정확성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이 공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요걸 보시면 이건 FDA가 지금 인허가한 목록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2017년도부터 FDA가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를 인허가를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한 30개 이상의, 작년 기준으로 30개 이상의 인허가를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한국의 식약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이제 2018년도부터 인허가를 시작해가지고, 올해도 지금 몇 개가 인허가 나와가지고요. 한 20개 내외로 지금 인허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산업계 이야기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뭐 임상을 대부분 하시겠지만, 산업계로 가실 분도 계실 텐데, 여기 이제 이런 회사들이 보시면, 뷰노는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국내에서도 산업적인 성과를 보이는 곳들이, 여러 곳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어떤 얘기, 쭉 이런 처음에 일반적인 배경 이야기, 뭐 전반적인 돌아가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공지능이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뭐 미래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근처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조금 실제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릴 텐데, 이 서울대학병원도 지금 이게 인공지능 쓰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미 그러하니까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오게 되시면 더 많은 인공지능들을 사용을 하시게 될 걸로 이제 미루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좋은 질문을 던져야지만 좋은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걸 대결 구도로 봐가지고서 뭐 누가 이기냐, 이게 뭐 누가 더 잘하냐,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상한 방향으로 논의가 갑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질문이 뭐냐고 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의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그러니까 인공지능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은 의료에 계속 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접목됐다고 할지라도 의료의 목적 자체가 바뀌진 않거든요. 우리가 원래 추구하던 그런 목적이.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그 의료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원래 우리가 추구하던 의료의 목적을 어떻게 더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의사협회가 몇 년 전에 이제 제안한 건데요. AI라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이제 보통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보죠. 인공지능 이렇게 보는데 그 A를 Augmented로 읽자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아니고 글쎄 강화지능 뭐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의사의 이 역할을 혹은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 더 증강시켜 줄 것이냐. 그러니까 증강지능이겠죠? 증강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런 뷰로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뷰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이걸 보시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역할이 어떻게 다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강점이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이건 IBM의 그림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인간이 가지는 강점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 가지는 강점인데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인간 의사의 어떤 측면이 우리가 그 오그멘테이션 될 수 있을 것인가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뭐 보통 설명할 때 크게 세 가지 이렇게 그 파트로 나눠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뭐 사실은 뭐 제가 책도 이렇게 썼었는데 일부 내용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분야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냐,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부가 이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의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지금까지 나와 있는 뭐 논문들, 연구 결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3부가 우리가 이제 이런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 이런 지금 오늘 주로 말씀드릴 연구 결과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미래의 이슈가 어떻게 파생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부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 토론 때 말씀을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2부를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인공지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사실 모든 인공지능을 다 포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포함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의학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EMR 데이터라든지, 유전체 데이터라든지, 임상시험한 데이터라든지, 창구 데이터, 심평원이나 보험사에 들어있는 뭐 그런 것들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 가장 핫한 분야인데요. 주로 눈으로 보고 판독하던 것들을 많은 경우에 딥러닝으로 이제 판독을 보조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영상학과 데이터라든지 뭐 병리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안과의 안저 데이터, 피부 데이터, 아니면 그 내시경 데이터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연속적인 데이터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예측 의료 구현을 하는 것인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의 많은 데이터가 연속적이지요. 그래서 뭐 혈압이든 혈당이든 뭐 심전도든 그런 데이터들을 모니터링 해가지고서 어떤 또 판독을 보조함으로써 예방의료, 예측의료 구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말씀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학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왓슨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보시면 우리가 뭐 이런 것들 아실 거예요. 2011년도에 되게 유명한 그 퀴즈쇼에 나가서 인간 챔피언 2명을 이기면서 되게 화려하게 데뷔를 했었고, 이게 이제 뉴욕에 있는 MSKCC라고 하는 큰 암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의료 빅데이터 이런 걸 학습해서 처음에 런캔서 환자를 좀 봐주겠다 하는 게 이제 상품화 돼가지고 나온 게 지금 길병원 등등이 한국에도 들어가 있는 이 왓슨 포 온콜로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게 그 왓슨 포 온콜로지의 첫 화면인데요.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넣게 되고 이 Ask Watson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환자에게 어떤 뭐 약을 처방하는 게 좋을 거냐 하는 것들을 권고를 해주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항암제 이름들이 쭉 나오고 뭐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이 이 점수인데요. 이게 초록색이 추천, recommended이고 주황색이 for consideration, 고려해보라는 거, 빨간색이 비추입니다. not recommended 해가지고 이렇게 3단계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게 동그라미 버튼이 뭐냐면 이게 근거 버튼이어가지고 어떤 에비던스가 있는가,
이런 이 처방 권고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왓슨 폰 클로즈의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왓슨 폰 클로즈를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텐데요. 지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화제들이 있었고 신문 기사도 많이 보고가 됐었는데 이게 왜 많은 관심을 받다가 지금은 또 아무도 관심 안 가지냐 보시면 저는 이제 많은 그 원인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에비던스가 없는 거를 꼽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가 효용이 있는가 같은 것들을 사실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거기에 대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스코라는 미국의 임상암학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인데 이게 암종별로 볼 때나 아니면 병기별로 볼 때에 아까 말씀드린 3단계의 이런 왓슨 폰 클로즈의 권고안과 의사의 일치율이 되게 다양하게 나온다. 라는 것 정도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만큼 정확한지 믿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지금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학적인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그런 것들 인공지능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영국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향후 이런 EMR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40만 명 정도를 분석해가지고서 향후 10년 동안에 이 첫 번째 카디오바스쿨러 이벤트가 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를 해본다든지 실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그 리스크 팩터를 뽑아보면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비교해봤을 때 이런 기계학습,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탑10 리스크를 뽑아보면 많은 경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의학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연구들은 이 구글의 연구인데 이것도 EMR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서 입원 한 환자들이 이제 입원 중에 사망할 것인지 모탈리티 같은 거 혹은 장기간 입원할 것인지 퇴원 후에 이제 30일 내에 재입원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인공지능도 이제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런 연구를 보시면 이건 중국의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서화 환자 130만 명 EMR 데이터를 가지고서 사실 분석한 데이터 포인트는 이제 100밀리언 개가 넘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 의사가 진료를 하듯이 이런 주로 커먼 디지즈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는 그런 인공지능도 가능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인공지능은 요즘 가장 핫하다고 말씀드렸던 주로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요. 사람이 눈으로 보던 것들을 우리가 주로 딥러닝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딥러닝 얘기를 지금 되게 깊이 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개념적인 관계를 아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분야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크게 세 가지 용어를 많이 씁니다. 한 가지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기계학습 혹은 영어로 하면 머신러닝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세 번째가 지금 슬라이드 나오는 딥러닝이라는 게 있죠. 요거 세 가지가 어떻게 개념적으로 관계가 있는가는 거 정도는 아시면 좋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게 그 답인데요. 이게 이 상하관계 세 가지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장 큰 넓은 분야이고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시도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계학습 혹은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요거는 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 컴퓨터를 이 학습을 시키는 거죠. 스스로 배우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주로 수학적인 모델을 세워가지고서 그 학습한 것과 같은 종류의 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잘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론을 이제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되게 옛날 20, 30년 전부터 3, 40년 전부터 되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발전된 것이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딥러닝도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의 이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이 두 번째 유형이 주로 이미지 분석이니까 거기에는 여기 있는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주로 줄여가지고 CNN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주로 쓴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에서 발전되었다 보시면 되는데, 딥러닝의 다른 이름은 심층 인공신경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신경망이니까 신경망이 결국 뇌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의 뇌를, 브레인을 밋밋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깊다는 것이죠. 심층이니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딥러닝은 이런 식의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 동그라미와 선으로 이제 이어진 네트워크 구조를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데, 여기 결국 우리가 뉴런, 시냅스 이런 구조를 이제 따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보시면 이게 층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요게 이제 이런 층이 깊이 쌓여 있다, 여러 층이 쌓여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심층, 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몇 층부터 그러면 깊고 몇 층까지 안 깊냐 이런 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 1층을 보통 이제 입력층이라고 부르게 되고, 마지막 층을 출력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쭉 이제 이 계산을 거치면서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결론이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입력층과 출력층을 제외하고서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숨어있다 그래가지고 은닉층,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은닉층이 우리가 이제 개수가 늘어나는 건데, 보통 우리가 3층까지, 그러니까 인풋 레이어, 입력층이 있고, 히든 레이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출력층 하나 있고, 3층까지는 보통 얕다, 쉘로우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은닉층이 2개 이상 가게 되면은 우리가 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이제 은닉층 1개 있는 거하고 2개 있는 거하고 크게 차이 있겠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거 한 층 늘리는데 이제 몇십 년 걸렸습니다. 이게 그만큼 되게 기술적,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적으로나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도 되게 난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돼가지고 이제 딥러닝을 쓴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딥러닝이 왜 좋은가 하게 되면은, 사실 딥러닝 왜 화제가 될까요?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잘 됩니다, 딥러닝이. 과거의 방식, 아까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서, 훨씬 잘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서, 그게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요 그림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의 방식은, 그러니까 과거의 기계학습 방식은, 주로 특징을 이제 우리가 도메인 날리지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쪽에 있는 거, 예를 들면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 예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흉부 엑스레이, 체스트 PA에서 이 폐결절, 렁 노즐이 있는가를 이제 보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그러면, 과거의 방식은 우리가 이런 predefined 된 어떤 피처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서 이게 텍스처가 어떻고, 쉐입이 어떻고, 어떤 히스토그램 같은 이런 걸 봐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피처를 알려주면, 특징을 알려주면, 그걸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계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런 피처를 알려주는 방식이 대부분 자동적으로, 딥러닝에 의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지만, 이게 과거보다는 좀 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딥러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영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요건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게 이제 작년에, 2019년도 2월 달에, 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의사가 트윗을 한 것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스탠퍼드 대학병원에, 자마의 에디터가 와가지고, 자마는 아시죠? 자마의 에디터가 와가지고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은, 이 메디컬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서는 인공지능이 인간만큼 잘한다는 논문은 자마에서는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정도가 지금 이 분야에서 그런 의료 이미지에 대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지금은 뭘 보여줘야 하느냐, 이제부터는. 여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 여기 as good as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제는 뭔가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하게 더 좋은 것들, 혹은 인간이 아예 원래 못하는 건데 뭘 하는 걸 보여준다던가, 혹은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게 뭐냐면, 이 클리니컬 임팩트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되게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어떤 의료기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정확성이나 효용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단순한 정확성, 이게 이제 뭐 정확하다, 틀리다.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뭐 이게 수업에서 배우신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확성이나 효용을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analytical validity, 뭐 clinical validity, clinical utility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정확하다는 거하고 이게 의학적으로 효용이 있다 하는 거를 이제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정확하다라고 해가지고 의학적으로 효용이 있다는 걸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정확하지 않으면 의학적인 효용도 당연히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확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환자가 더 잘 치료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의학적인 효용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걸 쓰면은 환자의 치료 성과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거나 혹은 의사와 시너지가 있다. 이게 정확성이나 뭐 효율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시너지가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거나 혹은 예를 들면 이게 단순히 하나의 질병만 보는 거, 예를 들면 피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멜라노마가 있다 없다를 보여주는 거하고 혹은 이 피부 사진을 놓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백 가지 질병들을 다 골라낸다 하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뭐 그런 거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이 우리가 에비던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의 수준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또 후향적인 연구이냐 아니면 그 내부 검증, 인터널 밸리데이션만 했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지고 이 전향적인 뭐 연구, RCT를 했느냐 혹은 이제 이걸 그 내부 검증이 아니고 외부 데이터 그 뭐 멀티센터 스터디를 했느냐 이런 것들 혹은 리얼 월드에서 진료 현장에서 활용을 해봤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볼 때에는 이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다르다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이제 이게 지금의 그 얘기들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오시고 연구를 실제 수행하실 때에는 이미 이런 것들도 잘 증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은. 그래서 지금은 이러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FDA가 인허가한 거, 이게 한국의 시각처에서 인허가한 것들을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만은 이게 지금 진료과별로 말씀을 드릴 텐데, 많은 경우에는, 이게, FDA도 보면 이거 두 가지 빼고는, 애플과 얼라이브코어 두 가지 빼고는, 모두가 이제 이미지 분석을 하는 것이고, 여기 중간에 보이는 IDXDR, 요거는 당뇨성 마마병증, 요거 안과에서 그 판독하는 인공지능인데, 요거 빼면은 모두가 이제 영상의학과 관련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인허가한 것도, 여기 보시면 15번, 16번. 15번은 이제 안과이고 16번은 병리과 관련인데 나머지는 모두 또 영상의학과 관련입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이 발전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시간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몇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의사들을 이제 보조하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요. 대표적으로 이게 본 에이지, 그 뼈 나이 측정하는 것들을 이제 보조하는 거. 이게 그 뷰노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만든 건데 한국에서 최초로 인허가 받았던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도에 이제 인허가 받은 것이고요. 연구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게 서울 아산병원이랑 했던 연구 결과인데 뭐 결과적으로 보시면 그 인공지능과 그 의사가 힘을 합하면 그 정확성 측면에서 시너지가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게 총 200명 판독한 거거든요. 200명 판독했을 때에도 이게 총 판독한 시간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연구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체스트 PA 그 흉부 엑스레이 찍어가지고서 렁 노즐이 있는가를 이제 판독 보조하는 그런 인공지능인데 이거는 이제 서울대병원의 이제 박상민 교수님 영상학과의 박상민 교수님 팀하고 루닛이라고 하는 회사가 협업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게 주로 본 게 뭐였냐면 세컨 리더로서, 그러니까 보조 판독자로서 이런 인공지능이 실제 의사를 잘 보조할 수 있는가를 봤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그냥 엑스레이만 볼 때 하고 여기 힙맵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보조를 해주게 되면 이거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판독을 했을 때
또 정확성이 나아지는가 같은 것들을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레벨의 의사에 대해 가지고서 판독해 보니까 많은 경우에 이 정확도가 더 나아지더라 하는 것들을 보여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 진료과별로 봤을 때 이 영상학과 전공이나 전문의보다도 비영상학과 의사들이 이런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으면 더 개선되는 이렇게 폭이 커지더라. 이런 거 정도를 이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병리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병리과도 여러 가지 그 종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이렇게 보조를 받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그 병리과도 결국에 이런 모폴로지 같은 것들을 이 현미경으로 눈으로 보고 판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게 이제 자마에 나오는 연구 결과인데 한 그 240가지의 그 병리 샘플에 대해 가지고 유방암 바이옵시 한 거에 대해 가지고서 이 100명의 그 미국에 있는 병리과 전문의들한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네 가지 스테이지로 나누는 거를 이제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많은 경우에 그 일치율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판독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어가지고 이 병리과 전문의도 결국에 이게 인간이구나.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이제 보조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결과였는데요. 이런 대회를 보시면 사실 이미 옛날 데이터인데 이 유방암이 메타된 거에 그 림프노드의 그 바이옵시 한 거를 가지고서 이런 전 세계에서 이런 그걸 잘 맞추는 암인지 아닌지를 잘 맞추는 대회를 해봤었는데 하버드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이제 그 병리과 전문의와 인공지능이 혼자 하는 것보다 힘을 합치게 되면 훨씬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요거를 구글이 하면 또 훨씬 잘한다는 얘기를 몇 가지 논문으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가 요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2018년도에도 되게 큰 그 미국에서 열린 암학회에서 기저연설을 구글이 나와가지고 했었는데요. 이때 보여준 게 뭐였냐면 실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학적인 효용, 그 시너지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이 개발했던 유방암 관련 병리 인공지능인데 이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이제 요 그림이 정확성이 얼마나 그 시너지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건데요. 이게 인공지능을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게 되면 여기 재밌는 게 병리 데이터의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요건 네거티브이고 요거는 마이크로 메타, 요거는 마크로 메타인데 네거티브와 마크로 메타는 이게 개선되는 게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 메타에는 센시티비티가 더 유의미하게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활용하는가에 대해 가지고서도 이런 효용이 차이 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고 판독 시간도 보시면 이게 Y축이 그 한 장 판독하는데 걸리는 초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시면 그 네거티브하고 이 마이크로 메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만큼의 개선이 있었는데 ITC하고 마크로 메타에는 이게 개선이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역시 이제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서 이 효용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마이크로 메타에는 이게 시간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DR 판독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아마 이런 질병은 아마 이제 배우셔가지고 아실 텐데요. 특히 DR 판독도 보시면 요게 이제 요게 구글이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실제 한 명의 이 환자를 여러 명의 의사가 판독을 하게 되면 이게 되게 일관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되게 이게 판독이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한 적도 있고 이런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단순히 DR이 있냐 없냐 판독하는 것들은 이 안과 전문의만큼 혹은 더 잘 딥러닝이 판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로 보시면 여기 이제 방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은 다 스냅샷,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제 판독 보조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좀 주로 비디오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대장내시경의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폴립 용종이냐 아니냐 같은 것들을 판독 보조하는 것인데 이게 원래 중국 그룹이 이제 냈던 이제 그 네이처 자매지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때는 보시면 주로 스냅샷이랑 짧은 비디오, 그러니까 후향적인 원래 이제 저장해놨던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열립의 이런 식, 그러니까 이런 용종이 있을 때 되게 사진이 어둡거나 용종이 일부분밖에 안 보이거나 뭐 그럴 때에도 이게 이제 잘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결과가 있었고 몇 달 이후에 어떤 연구를 냈냐고 하면요. 이게 이제 또 되게 재밌는 결과인데 실제 RCT,
프로스펙티브 RCT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제 환자를 놓고서 이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내시경 할 때 옆에 모니터 한 개 놓고 이게 비주얼리 그리고 이제 소리도 알려주고 해가지고 해봤더니 그러니까 실제 인공지능을 썼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폴립이나 아니면 아데노마 같은 이 개수라든지 그 디텍션 레이트가 더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쓰지 않았을 때는 인공지능 썼을 때 비해 가지고 조금 폴립을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특히 RCT를 활용해 가지고서 대조군에 비해 가지고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뭔가 더 좋아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클리니컬 임팩트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의 의료 인공지능은 제가 보통 이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타이어 펑크 나가지고 이 시경 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자동차도 그러하고 비행기 터빈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잘 측정하고 있다가 그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볼 때에는 예방 의료, 예측 의료를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사실 사람한테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가 뭐 웨어러블이라고 하든지 IoT나 사실 이제 병원에도 ICU, NICU 가보시면 되게 많은 센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는 24시간 365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이 다 모니터링 하기는 불가능하고 결국에 인공지능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의료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케이스는 되게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폐혈증 같은 거 NICU에서 폐혈증을 이런 데이터를 측정해가지고 예측해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건 존스 홉킨스 연구인데 성인 환자 대상으로 해서 ICU 있는 환자들의 세픽 샥을 예측한다든지 역시 이런 EMR 속에 들어가는 아주 루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존스 홉킨스 이 논문은 2015년도 논문인데 제가 작년에 이제 이 펄스 소스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존스 홉킨스가 원래는 ICU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전체 병동에 다 쓰고 있고 또 이 주변의 병원도 여러 군데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다. 미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혈당을 우리가 이제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메디트로닉의 연속 혈당계를 왓슨 이 분석해가지고서 이런 그 혈당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인슐린 맞은 거 어떤 비헤이비어, 어떤 요일별로, 시간별로 이런 비헤이비어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식습관 같은 것들을 봐가지고서, 그 환자들에게, 어떤 비헤이비어를 분석해서 어떤 네가,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 습관이든 어드바이스를 주게 되면은,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혈당,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게 그 정상 범위로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저혈당, 고혈당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줄어든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한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게 심전도 분석이나 아니면 심정지 이런 거 예측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심정지 예측 이거 조금 보여드리면은 여기 세종병원하고 이제 뷰노가 같이 연구했던 그 연구 결과인데 이렇게 되게 정확한 되게 높은 정확도로 그리고 낮은 폴스 알람으로 그리고 되게 이른 시간에 이 심정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적이 있고 그러니까 딥러닝 기반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같은 연구진이 그 리얼 클리니컬 세팅에서 이런 딥러닝 기반의 그 심정지 예측을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기존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혹은 더 일찍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검사에 필요한 환자의 숫자도 더 적어지고 특히 폴스 알람을 줄이는 게 실제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낮은 폴스 알람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논문으로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건 구글의 딥마인드 그 알파고 만들었던 딥마인드가 냈던 논문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 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를 예측하는 거를 지금 딥마인드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급성 신장 손상을 좀 미리 예측하는 거 이런 인공지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8시간 윈도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AKI가 발생할 때 그 이전에 이런 발생할 것인지 이런 것들 예측하게 되고 특징 이런 연구들을 보시면 이게 왜 이런 스레시홀드를 넣는지를 그 랩 테스트 같은 결과들도 예측을 해줘가지고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AKI가 발생할지를 예측을 한다 이런 정도를 해석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세 가지 유형의 의료 인공지능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지금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들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는 잘 되는 거, 가능성들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야 할 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우리 개발의 이슈인데 일단 인공지능은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그 기계학습 방식의 인공지능은 결국 학습할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양과 질을 모두 충족시키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얻을 것인가, 특히 여기에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왜냐하면 의료 데이터가 모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항상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 때는 이게 어려운 얘기로는 이렇게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그 체스트 PA 있을 때 이게 노즐이다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려줘야지만 이 학습을 하는 건데 하는 방식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런 정답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의학에서 정답이라고 하는 건 정의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슈가 있고, 오버피팅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기계학습 자체의 우리가 학습하는 데이터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그 인공지능이 지나치게 의존을 해가지고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이슈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인데, 검증 수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순히 정확하다고 하는 거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 이게 의학적으로 효용이 있다, 혹은 이게 비용 대비 효과성, 가성비까지 갖추고 있다,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남아있는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설명 가능한 AI, 요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딥러닝의 장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 블랙박스라는 겁니다. 이게 잘 돌아가는데, 결과가 잘 나오는데, 왜 잘 나오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 그리고 규제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산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인허가를 하고, 특히 우리가 수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 인공지능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임상에서 활용하려고 했을 때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행위, 혹은 이런 이 디바이스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얼마나 이제 우리가 그 수가를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은 이슈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책임 소재 같은 것들도 사실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다가 의료 사고 발생하면은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나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대나 아니면 이 의료계에서 요 주제를 발표할 때는 요 얘기를 항상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보시면 저는 특히 한국에서 그 의료인들의 삶이 굉장히 고달픈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이런 걸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도 의사들이 지금 많은 기술이나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해 가지고서 유례 없는 다방면에 이제 압박을 받고 있고, 특히 이런 저수가라든지 산문진료 이런 것들은 보시면 삭감 이런 것들은 되게 한국의 특이적인 그런 그 의료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압박들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이어지느냐, 결국에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최근에 특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의료진의 번아웃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 비해 가지고서는 의료진의 번아웃이나
사실 이게 더 이어지면 수어사이드 같은 걸로 가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2018년도에 미국에 가가지고 뭐 의료혁신 이런 학회에서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이 의료계의 문제를 꼽을 때 이런 것들이 꼽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거의 자연재해 이런 수준으로 이게 그 의료진의 번아웃이나 수어사이드 같은 것들이 중요한 문제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보면 결국에 의료진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 이 피지션 번아웃의 피해자는 결국에 우리 모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결국에 우리 모두가 환자이니까 이 결국에 이런 그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인데, 이런 악순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방식이 있겠죠. 뭐 그중에 이제 기술만이 해답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인공지능과의 협력이 되게 중요한 해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면 우리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판독 정확성을 올릴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진료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라든지, 혹은 어떤 이벤트를 예측을 해가지고 예측 의료, 예방 의료를 구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의료 사고를 막는다던가, 의료진의 부담을 줄여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악순환 구조가 아니고 이 선순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의사들과 환자들이 모두 인공지능의 어떤 그 베네핏을 얻어서 더 좋은 의료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의료의 목표가 아닌가, 목적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고요. 제가 처음 드렸던 얘기, 우리가 좋은 질문을 던져야지만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더 나은 의료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이 의료의 목적을 인공지능과의 시너지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더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꼭 좀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테이크홈 메시지를 몇 가지 드릴 텐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론 시간에 더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도 다른 의료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예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거 없는 과도한 기대나 과도한 거부감, 뭐 과도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단순한 정확성, 그 Analytical Validity는 의사를 능가한 인공지능에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그 의학적인 효용을 지닐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걸 강조를 또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연구 추세는 이제 어떤 임상적인 효용이나 아니면 유효성을 그 리얼 월드에서 뭐 RCT로 증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 지금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임상 현장에 나오시면 이것도 이미 사실은 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의 의료인공지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술적 한계는 이미 아주 잘 알려져 있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이제 숙제로 남아있는 인허가라든지 뭐 수가 이슈 같은 것들도 저도 이제 시각처나 심평원의 이런 논의에 참여를 조금 하고 있는데 현재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임상에 나오시게 될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고 몇 년 후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게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를 나중에 같이 함께 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과 의학의 미래를 함께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이제 이런 이슈에서 외부자가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걸 같이 개발하실 수도 있고 뭐 인허가 과정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임상을 하실 때 이걸 활용해가지고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 분야에 참여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미래를 같이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거의 이제 뭐 1시간 조금 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전반적인 이 의료인공지능 분야의 오버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토론 때 얘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부족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이메일이나 이런 걸 주셔도 됩니다. 사실 이 자료가 지금 1시간 분량인데, 제가, 이 작년입니다만은 연세대에서 이렇게 대학원 수업했는데, 1시간 반인가 2시간 강의했던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슬라이드와 영상도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도 되고, 제가 이 영상도 제가 허락받고 유튜브에 올릴 것 같은데, 제 유튜브에도 몇 가지 이제 이런 관련된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나중에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더 참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고, 요거 이제 오늘 잘 보신 다음에, 우리 토론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